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한국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김동규 선임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엣지 AI 솔루션인 벡터블럭스 SDK를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벡터블럭스라는 전용 툴을 활용하여 설계자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FPGA 위에 AI 솔루션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방법론과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는 중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벡터블럭스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방식에서 FPGA를 통해 AI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할 때는 설계자가 직접 RTL에서 베릴로그나 VHDL과 같은 HDL로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일일이 작성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 구조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하드웨어 코드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타이밍 클로저를 맞추고 또 검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쉽게 FPGA의 병렬 처리 성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툴이 벡터블럭스입니다. 그렇다면 벡터블럭스는 어떤 흐름으로 동작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PC 환경에서 텐서플로우, 오픈비노, 그리고 파이토치와 같은 대중적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AI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구성합니다. 둘째, 학습된 32비트 부동소 수점 모델을 FPGA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도록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쳐 인트 파일 기반의 가벼운 네트워크로 변환합니다. 셋째, FPGA 상에 올리기 전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활용하여 TF-라이트 형태의 파일로 1차 변환한 후 이것을 벡터블럭스 SDK 컴파일러를 통해 타겟 하드웨어가 직접 읽고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인 VNNX 포맷으로 최종 변환합니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도를 사전 검증하고 검증이 끝난 VNNX 파일을 하드웨어에 전달하여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친숙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서 모델을 변환하는 과정과 이를 FPGA에 실행하는 AI 솔루션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변환을 마쳤으니 이 VNNX 파일을 실제 FPGA 내부에서 연산해줄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하드웨어 블록이 바로 코어 벡터 블럭스 블록입니다. 해당 블록은 마이크로칩의 FPGA 설계 툴인 리베로 SoC의 IP 카탈로그에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IP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코어 벡터 블럭스 IP 블록의 세부 아키텍처와 주요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 벡터 블럭스 IP는 악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 및 프로세서와 연결됩니다. 이 IP 블록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 프로세서, 줄여서 MXP입니다. MXP는 요소 단위의 벡터 연산을 전담 처리하며 자체적인 스크래치패드 메모리와 DMA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어 외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 데이터 이동과 병렬 처리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IP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가속기 FIA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덴스 레이어 연산을 극도로 가속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내부의 매스 블록들을 활용하여 초고속 인티저 8 맥 연산을 수행합니다. 버전 2.0 이상의 IP부터 아키텍처 최적화가 이루어져 MXP와 FIA가 구조적으로 디커플링 되었습니다. 즉, FIA가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고유의 악시4 이니시에이터 인터페이스를 독립적으로 갖추게 되어 메모리 병목 현상을 줄였습니다. 또한 CNN 악셀레레이터 블럭이 주변 시스템 로직 대비 2배의 클락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연산 처리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고객의 설계 요구 사항과 가용한 FPGA 리소스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V250, V500, V1000이라는 세 가지 사이즈 구성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V1000 모델을 기준으로 최고 256 곱스의 CNN 연산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이어 저희 솔루션의 또 다른 핵심 무기인 모델 압축, 즉 컴프레션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빨라도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메모리 내역폭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 압축은 크게 두 가지 개념, 스파시티와 페어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신경망 연산은 가중치 벡터와 액티베이션 벡터의 곱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습이 끝난 가중치 중에는 실제 연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의 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0인 값을 연산을 하드웨어 레벨에서 스킵하여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페서티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Structured Spacity입니다. 정해진 블록 단위 내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0이 아닌 유효한 가중치만을 선별하여 저장합니다.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매우 규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Unstructured Spacity입니다. 특정한 패턴 제약 없이 전체 가중치 중에서 0이 아닌 값들만 남깁니다. 하드웨어 효율은 Structured 방식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훨씬 더 유연하고 높은 압축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접하거나 유사한 가중치 값을 메모리상에서 묶어 이를 처리하여 효율을 높이는 페어링 기법이 더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설계자는 본인의 타겟 성능에 맞추어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컴프레션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압축이 실제 하드웨어 성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압축의 이점은 명확합니다. 연산량의 근본적 감소로 인한 속도 향상, 그리고 가중치를 불러오는 DDR 메모리 대역폭 요구사항의 감소입니다. 하단의 벤치마크표는 객치 탐지 모델인 욜로 버전 8 나노1 최대 사이즈인 V1000IP에서 구동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비압축 V1000 노컴프 버전은 초당 24프레임의 성능과 35.54의 어큐런시를 보입니다. 여기에 Structured Spacity를 적용한 V1000 컴프 모델을 보면 파라미터가 최적화되어 프레임 레이트가 33프레임으로 훌쩍 뜁니다. 비압축 대비 1.3배의 속도 가속을 얻었지만 정확도 손실은 고작 0.85%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Unstructured Spacity를 적용한 V1000 Uncomp 모델의 경우 파라미터 수가 비압축 모델의 약 5분의 1로 급감합니다. 그 결과 연산 속도는 무려 40프레임 per second를 달성하며 1.6배나 빨라졌고 이때 발생하는 정확도 손실 역시 약 1.04%로 방어되었습니다. 이 1% 내외의 아주 미미한 정확도 양보만으로 연산 속도를 1.6배까지 끌어올리고 시스템 메모리 부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코어 벡터블럭스 3.0 IP의 세 가지 구성 라인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 컴프레션 방식입니다. 압축을 쓰지 않는 스탠다드 환경으로 V250, V500, V1000 세 가지 모델이 있으며 시스템 클락은 130MHz, CNN 가속을 위한 2배의 비동기 클락은 260Hz로 동작합니다. 두 번째는 컴프레션 스트럭처럴드 방식입니다. 연산 효율이 2배로 뛰며 가장 큰 모델 기준 클럭 사이클당 피크 오퍼레이션이 무려 2048에 달합니다. 세 번째는 Unstructured Compression 방식입니다. 가장 높은 압축률을 자랑하는 이 방식은 V1000 모델에만 제공되며 사이클당 CNN 피크 오퍼레이션이 1972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하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리소스 사용량 파트입니다. 당사의 폴라파이어 SoC 250K 디바이스 기준으로 V1000 모델을 올렸을 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비압축 방식이나 Structured 압축 방식을 활용할 경우 전체 FPGA의 For Lookup 테이블이나 Deep Flip-Flop 리소스의 약 27%에서 33% 내외를 점유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스템에 안착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Unstructured Compression 방식을 채택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불규칙한 데이터 인덱싱을 하드웨어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내부 캐시 메모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활용합니다. 표의 하단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이 방식 적용 시 타겟 디바이스의 Large SRAM 사용량이
무려 64.8%로 치솟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프로젝트에서 이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프로세서나 다른 주변 IP들이 사용할 가용 메모리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리소스 충돌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 배경과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슬라이드 10부터 이 솔루션을 현업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 후 실전 워크플로우와 이그젬플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벡터블럭스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호스트 PC에 벡터블럭스 SDK를 설치하고 가상 환경을 구축합니다. 2단계, SDK의 폴더 구조와 커맨드 라인 툴 역할을 파악합니다. 3단계, 실제 FPGA 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호스트 PC만으로 파이썬 및 C API를 활용해 비트 어큐레이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모델을 사전 검증합니다. 이 단계가 칩 배포 전 디버깅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핵심입니다. 4단계, 시뮬레이션을 통과한 모델을 실제 하드웨어 키트에 올려 텍스트 및 실시간 비디오 입출력을 통해 최종 벤치마크와 동작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전체 개발 플로우는 슬라이드에 보시듯 좌측의 No 하드웨어 분역과 우측의 With 하드웨어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좌측 점선 박스처럼 PC 환경에서 SDK 튜토리얼을 통해 타겟 모델을 컴파일하고 파이썬 기반 시뮬레이터를 돌립니다. 이후 C 언어 기반의 에뮬레이터인 심C를 돌려 실제 보드에 돌아갈 C 코드 환경에서도 연산이 100% 동일하게 일치하는지 크로스 체크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우측의 실제 개발 키트로 넘어와 SOC-C 어플리케이션으로 UART 터미널 로그를 뽑아내고 최종적으로 SOC-Video-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하여 눈으로 직접 결과를 검증하는 아주 탄탄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호스트 머신에서 벡터블럭스 SDK를 설치하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인 SDK 설치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SDK는 안정적 빌드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 정확하게는 우분투 20.04 버전 이상을 요구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WSL 환경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GitHub에서 SDK 저장소를 클론하신 후 저장된 스크립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필수 패키지를 한 번에 실행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작업시마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여 전용 파이썬 가상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화면 하단의 캡처럼 shell from 토트 앞에 vbx_env 라는 글자가 나타났다면 수많은 딥러닝 종속성 충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벡터블럭스 툴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워크플로우의 가장 첫 번째 Run SDK Tutorial Generate a VNNX and Runs a Bit Accurate Simulation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 세팅이 완료되었으니 SDK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SDK에는 처음 접하는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 모바일넷, 욜로 등 대중적인 AI 모델을 타겟으로 한 100개 이상의 자동화 튜토리얼 스크립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내부적으로 8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모델 다운로드, 오픈소스 툴을 통한 변환, int8 양자와 컴파일러를 통한 VNNX 생성, 그리고 파이썬과 C를 넘나드는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특히 좌측 상단 메모에 적힌 것처럼 구글, 모델주 등에서 이미 양자 완료된 Frequentized TensorFlow Lite Integer 8 모델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경우 변환과 양자화 단계를 통째로 스킵할 수 있어 검증 소요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됩니다. 실제 튜토리얼 스크립트인 Efficient Lite Zero Integer 8 Shell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면 그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변수를 체크한 후 wget으로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에서 연산하기 좋게 전처리 레이어를 모델에 덧붙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vnnx 컴파일 명령어입니다. 이때 옵션으로 -c v1000을 주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IP 사이즈가 v1000임을 컴파일러에게 알려 최적화된 하드웨어 바이너리를 뽑아내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vnx 파일이 떨어지면 하단에 python classifier.py 스크립트가 실행되며 자동으로 oreo.jpg라는 강아지 이미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즉, 쉘 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실행하더라도 다운로드부터 결과 확인까지 다이렉트로 진행되게 됩니다. 방금 실행한 파이썬 시뮬레이션의 결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로그를 보시면 네트워크 연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토이푸들이 약 34%의 확률로 탑 1으로 예측된 분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확인을 위해 텍스트가 더 씌워진 output.png 파일 역시 출력됩니다. 또한 파이썬단의 후처리 연산을 제거하고 하드웨어 연산만을 순수하게 돌려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면 하드웨어의 예상 메모리 이동량과 소요 사이클이 계산되어 나오며 무엇보다 화면 아래 16진수의 체크썸 값이 출력됩니다. 이 체크썸은 하드웨어가 내놓는 연산 결과값의 전체 지문과 같습니다. 실제 FPGA 보드에 펌웨어를 구워서 실행시킬 때 보드에서 뱉어내는 체크썸 값이 지금 이 파이썬 시뮬레이터와 뱉은 값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컴파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하드웨어가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디버깅 지표입니다. 파이썬 검증이 끝났는데 왜 번거롭게 CAPI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해야 할까요? 단순한 중복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 인베디드 리눅스가 올라간 하드웨어 키트에서는 파이썬이 아닌 C 언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배포 직전에 실제 타겟 보드와 똑같은 C 코드 메모리 관리 환경에서 이를 에뮬레이션하여 잠재적인 버그를 잡아내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과정입니다. 터미널에서 sim-c를 컴파일 후 실행해보면 이전 파이썬 환경과 완전히 동일한 탑5 결과가 출력되며 특히 후처리 없이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옵션을 주어 실행했을 때 생성되는 체크성 값이 앞선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치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검증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제 하드웨어 키트 검증 단계입니다. 폴라파이어 FPGA SoC 비디오 키트를 준비하여 PC와 UART 통신으로 연결합니다. SoC-C는 비디오 장비를 세팅하기 전 터미널 텍스트만으로 벡터블럭스 IP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보드의 터미널에 접속하여 make overlay 명령어로 디바이스 트리에 IP 인스턴트를 마운트 시켜줍니다. 이후 SoC-C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할 때 마찬가지로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옵션으로 순수 체크썸이 호스트 PC 시뮬레이션과 일치하는지 먼저 크로스 체크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미지 파일을 밀어 넣어 분류기 후 처리 후 로그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터미널에 뜨는 사람이 읽기 쉬운 탑5 텍스트는 대체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AI 모델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넷의 1000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1000개의 수호점 확률 벡터 배열을 토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256번 인덱스의 확률이 0.56이라면 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토이푸드를 56%로 매칭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것을 후 처리, 영어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로직이 SDK 내부의 포스트 프로세스 C 파일에 모두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동작은 심플합니다.
모델의 연산 결과가 담긴 버퍼에 접근해 확률값 상위 5개를 정렬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반복문을 돌리면서 스코어와 매핑된 클래스의 이름을 터미널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현업 엔지니어 분들은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춰 이 소스 코드를 적당히 커스터마이징 하셔 본인만의 출력 형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터미널 출력 화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델 경로, 타겟 이미지, 후처리 옵션을 차례로 넣고 명령어를 넣으면 메모리 할당 직후 곧바로 하드웨어 IP가 연산을 시작합니다. 로그를 보시면 네트워크 연산에 약 16.8ms가 소요되었다 라는 타임스탬프가 찍힙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제 FPGA 하드웨어 칩이 동작하는 리얼타임 추론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 끝난 16.8ms 직후 아까 살펴본 후처리 코드가 돌아가며 탑5 결과를 예쁘게 터미널에 띄워주고 체크성까지 보고하며 완벽한 동작을 종료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검증 단계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화려한 SOC-Video-C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시리얼 터미널 창의 텍스트만 확인했더라면 이제는 실제 카메라나 HDMI 케이블을 보드 입출력단에 연결하고 모니터로 결과를 송출합니다. 카메라가 찍어드리는 1초에 수십 장의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 프레임이 쉼없이 벡터블럭스 IP로 쏟아져 들어가고 연산이 끝난 바운딩 박스나 분류 텍스트가 원본 영상 위에 직접 오버레이되어 모니터로 뿌려집니다. 이 비디오 데모는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뉴 구동 방식으로 짜져 있어서 데모 실행 중 키보드의 엔터 키를 누르실 때마다 안면 인식 모드, 번호판 인식 모드, 이미지 분류 모드, 욜로 객체 탐지 모드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실제 모니터 출력 화면을 보실까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안면 인식 모드에서 인물 얼굴 위에 실시간으로 존, 낸시라는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키보드 A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내 얼굴을 학습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강아지 품종 분류 역시 가능하고 도로 영상 속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와 자전거, 강아지를 동시에 여러 개 캡처하여 바운딩 박스를 그려내고도 있습니다. 정지된 화면이 아닌 실제 영상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제공하는 기본 데모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DK 내부에 run-video-model.cpp 코드를 열어보면 이 해당 스트럭처 배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 배열이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데모의 메뉴 리스트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새롭게 컴파일한 VNX 파일이 리눅스 경로와 텍스트에 표시할 모델 이름 그리고 어떤 후처리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구주체 형태로 추가로 타이핑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 명령어로 리빌드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딥러닝 모델이 추론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벡터블럭스 SDK는 복잡한 하드웨어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엣지 AI를 FPGA에 포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 코리아 마스터즈 2026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엣지 AI 솔루션뿐 아니라 다양한 마이크로칩의 기술 트렌드와 솔루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행사입니다. 해당 QR코드를 활용해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깊이 있는 기술 세션에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마이크로칩은 폭넓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기술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마이크로칩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